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압공기식 유리 버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압공기식 유리 버너라는 것은 저압 기류 분무식 버너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파트에 나와 있는 고압 공기식 유리 버너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수험 준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비교적 좁은 각도의 짧은 화염을 발생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각도 자체가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좁은 각도의 짧은 화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짧은 화염과 긴 화염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매연을 발생시키고 발생시키지 않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불꽃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푸른색 계열을 띠게 되고, 긴 불꽃을 나타낸다 그러면 붉은색 계통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긴 불꽃을 가지게 되면 매연이 발생하고, 반면에 짧은 불꽃을 가지게 되면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저압 공기식 유리버너 같은 경우에서는 대용량으로 사열을 하는 게 아니고 소용량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반면에 고압 공기식 유리버너 같은 경우에서는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압 공기식과 그리고 고압 공기식은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용량은, 여기서 용량이라는 것은 유량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터 퍼 아워라는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량 범위입니다. 따라서 용량이나 유량 범위는 같은 말입니다. 2에서 300리터 퍼 아워라는 용량 범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저압 공기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저압으로 우리가 공기를 이제 공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상당히 압력이 낮죠. 0.05에서 0.2kg per 제곱센치 정도의 아주 낮은 저압으로 공기를 공기를 밀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압 공기를 사용을 해서 입자를 작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분무화를 시키는 방법을 저압 공기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분무 각도는 30에서 60도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량 조절 범위는 1대5 정도로 비교적 큰 편입니다. 반면에 고압 공기식 같은 경우에서는 유량 조절 범위가 1대10이에요. 그래서 가장 넓은 반면에 저압 공기식 같은 경우는 고압에 비해서는 반밖에 되지 않지만은 1대5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자, 그리고 연료 분사 범위를 보시게 되면 연료 분사 범위는 200리터 per hour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연료 분사 범위라는 게 실제로 보면 용량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2에서 300리터 per hour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200으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고 2에서 300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범위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무 매체는 실제로 보면 분무에 사용되는 것은 공기죠. 그래서 공기를 이용을 해서 밀입자로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분무에 필요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의 30에서 50%입니다. 그래서 분무라는 것은 뿌려주는 걸 분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뿌려주는 분무에 사용되는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 우리가 연소에서 사용해야 되는 공기량 중에서 이론 공기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 공기량의 30에서 50% 정도가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량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 공기량과 실제 공기량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연료를 이론적으로 연소했을 때 필요한 공기량이고, 실제 공기량이라는 것은 실제 연소했을 때 필요한 공기량이에요. 그러면 이론 공기량과 실제 공기량 중에서 어느 값이 크냐면 실제로 연소를 시켰을 때 실제 공기량이 훨씬 큰 값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큰 값을 나타내느냐면 M이라는 공기비만큼 큰 값을 나타내게 되죠. 이 내용은 우리가 연소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압 공기식 유류 버너를 보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는 고압 기류 분무 버너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압 공기식 유류 버너와 항상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분무 각도는 작지만 유량 조절비는 커서 부하 변동에 적응성이 용이해요. 그래서 유량 조절비가 크다는 소리는 조건 자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료류에서 점도가 큰 경우에서는 분무화가 용이하나 연소 시에 소음이 크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분무에 필요한 1차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의 7에서 12%입니다. 자, 분무에 필요한 공기는 이론 공기량의 7에서 12% 정도가 된다는 거. 그리고 분사 범위를 보시게 되면 외부 혼합식이 있고 내부 혼합식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혼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고 내부에서 안에서 우리가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혼합하는 방식은 3에서 500L/h. 실제로 보면 여기서 분사 범위지만은 우리가 분사 유량 범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유량의 단위니까. 그리고 내부 혼합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10에서 1200L/h예요. 그래서 외부 혼합식에 비해서는 내부 혼합식이 연료 분사 범위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압 또는 공기압은 2에서 10kg/제곱센치 정도. 그리고 우리가 저압 공기식에 비해서 가장 좁은 각도의 긴 화염을 가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각도는 좁고 화염의 길이는 길어요. 그래서 화염의 길이가 길다는 소리는 우리가 매연이 발생한다는 소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름의 분무 각도는 20에서 30도 정도. 그리고 유량 조절 범위가 연소장치 중에서는 가장 크죠. 자, 그리고 용도는 제각 용평로, 연속 가열로, 유리용해로. 자, 이런 이제 우리가 로에서는 대형 가열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형 가열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고압 공기식. 반면에 소형 가열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저압 공기식.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18번을 보겠습니다. 고압 기류 분무식 버너의 특징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분무 각도는 60도 정도로 크고 유량 조절비는 1대3 정도로 부하 변동에 대한 적응성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다른 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유량 조절 범위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량 조절 범위가 1대10으로 가장 커요. 그래서 부하 변동에 대한 적응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이 내용 한 개가 고압에서 가장 큰 특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한 개를 알고 있어도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특이한 유량 조절 범위가 그만큼 1대10이라는 것은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분무 각도도 60도 정도로 큰 게 아니고 20에서 30도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번 2에서 8kg/제곱센치 정도의 고압 공기를 사용해서 연료류를 무화시키는 방식이다. 그래서 압력은 숫자가 조금 변할 수 있어요. 그 범위 비슷하면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료류의 점도가 커도 분무화가 용이한 편이다. 보통 점도가 크게 되면 분무화라는 것은 뿌려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분무화가 나쁜 게 단점인데 실제로 고압 같은 경우에서는 점도가 큰데도 불구하고 분무화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분무에 필요한 1차 공기량은 이론 연소 공기량의 7에서 12%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갑은. 그리고 고압 기류 분무식 같은 경우에서는 용도로는 보면은 대형 가열로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것도 같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건타입 버너입니다. 자, 건타입 버너라는 것은 다른 장치에 부착을 시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건타입 버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은 소형 가열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형식을 보면 유압식과 공기 분무식을 우리가 합쳐 놓은 건데 보통 유압은 7kg/제곱센치 이상의 유압을 나타내요. 자, 그리고 연소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소형으로 사용을 하고 전자동 연소가 가능한 게 건타입 버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타 내용이 있어요. 자, 이 기타 내용에서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기타 내용이라고 해서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연료류를 미리파해서 공기와 혼합해서 단시간에 완전 연소를 시키는 연소 버너가 갖춰야 할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연료류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 성분의 연료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파한다는 것은 뭐냐면 입자를 아주 작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파나 우리가 분무화는 거의 비슷한 상태죠.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뿌려주는 거. 자, 그러면 그런 유류 버너 자체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면 일단 넓은 부하 범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름의 미리파가 가능해야 됩니다. 일단 미리파라는 것은 입자를 작게 만드는 것을 미리파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소음 발생이 적어야 됩니다. 소음 발생이 적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장치가 크면 클수록 소음 발생이 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소음 발생이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는 연소번의 조건이니까 되도록이면 이 조건을 따라주는 게 좋다 이 말이겠죠. 자, 그리고 점도가 높은 기름도 적은 동력부로서 미리파가 가능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점도가 높다고 하면
미리파 과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미리파나 분무화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도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저질 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액체에서 점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가 높은 것들도 미리파, 아주 입자가 작게 만드는 게 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런 조건이 완전연소를 위해서 갖춰야 되는 번외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만 이해를 잘 하시면 이런 내용들은 굳이 암기를 하지 않고도 맞출 수 있어요. 자, 연료를 미리파해서 공기와 혼합하여 단시간에 완전연소를 시키는 유류연소 번호가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전연소 조건을 시키는 거예요. 자, 가번 넓은 부하 범위에 걸쳐서 기름의 미리파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부하 범위에서 기름의 미리파가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재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고체 연료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그리고 소음 발생이 되도록이면 적게 발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도가 높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미리파나 분무화가 잘 안 되는데 미리파나 분무화가 잘 돼야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미리파가 잘 돼야지 완전연소가 됩니다. 미리파라는 입자가 작은 입자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완전연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조건은 완전연소를 시키기 위한 번호의 조건을 우리가 묻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액체 연료를 효율적으로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연료를 미리파해야 된다. 미리파 특성에 결정하는 인자 중에서 주요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체 연료든 액체 연료든 우리가 기체 연료는 워낙 미리파가 돼 있으니까 연료 자체에서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에서는 되도록이면 입자를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공기가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연소를 시켰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리파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도 미리파를 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는 거죠. 자, 먼저 분무 유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 입경, 그리고 분무의 도달 거리, 그리고 분무각, 그리고 입경 분포예요. 그러니까 유량, 입경, 도달 거리, 분무각, 그리고 입경 분포 이런 것들은 미리파를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본을 보시면 분무에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그만큼 분무가 중요하다는 거죠. 분무가 잘 돼야지 연료가 완전 연소가 되는 게 액체 연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입경 분포 자체가 골라야 됩니다. 아주 고른 상태로 입경 분포가 이루어져야지 미리파를 시키기가 그만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입경 분포라는 것은 입경 분포가 고르게 분포할 것.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분무에 관계되는 내용이 우리가 미리파의 특성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화염을 유지하기 위한 보염기예요. 자, 화염이라는 것은 불꽃이거든요. 그래서 불꽃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보염기라고 그러는데 자, 보염기의 특징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추형 보염기가 있고 그리고 충류형 보염기가 있는데 원추형 보염기는 당연히 모양이 원추형으로 생겼겠죠. 원추의 가장자리에서 말려들게 한 소용돌이에 의해서 주로 보염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염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실제로 소용돌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원추형입니다. 반면에 충류형이라는 것은 축을 가지고 있는 게 충류형이죠. 그래서 날개축 후방에 생기게 하는 소용돌이에 의해서 보염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염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원추형 같은 경우에서는 소용돌이에 의해서 그리고 충류형 같은 경우에서는 날개축 후방에 있는 소용돌이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자리에서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하느냐 후방에서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충류형에서 만약에 시험에서 나오게 되면 후방 대신에 어디서 나올까요? 전방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오답으로 출제를 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내용에 보시게 되면 공기 유동에 대해서 소용돌이를 발생시켜 화염의 순환 영역을 만들어서 화염의 안정화를 꾀한다. 자, 소용돌이라는 것은 난류를 형성하는 걸 소용돌이라고 하죠. 척류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바람이 부는 것을 뜻해요. 반면에 소용돌이라는 것은 난류, 불규칙적으로 형성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소용돌이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공기 유동에
연료를 역방향으로 분사를 해서 국부 공기 유속을 화염 전파 속도보다 작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공기가 이동을 하는 것을 공기 유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기와 연료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분사를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연료가 들어가면 공기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국부 공기 유속을 화염 전파 속도보다 어떻게 작게 하는 겁니다. 작게. 자, 국부 공기 유속, 그러니까 공기가 이동하는 속도를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보다 작게 만든다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시험 문제를 맞추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20번에 보면 화염을 유지하기 위한 보염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원추형 보염기는 원추의 가장자리에 말려들게 한 소용돌이에 의해서 주로 보염작용을 행합니다. 맞습니다. 충류형 보염기는 축의 전방이 아니고 어디예요? 후방이 되는 거죠. 자, 후방에 생기는 소용돌이에 의해서 주로 보염작용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 유동에 대해서 소용돌이를 발생시켜 화염의 순환 영역을 만들어 화염의 안정화를 꾀하고, 공기 유동에 대해서 연료를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에 비해서 연료는 역방향으로 분사를 하고 국부 공기, 다시 말해서 국부 공기 유속이라는 것은 공기의 속도입니다. 따라서 화염 전파 속도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국부 공기 유속을 어떻게 더 작게 한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에요. 그래서 나번에 대한 설명과 라번에 대한 설명은 둘 다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기체 연료의 연소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서 우리가 보통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는 확산입니다. 자, 따라서 확산형 같은 경우에서 사용되는 버너가 포트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포트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로라는 것은 연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로라고 하죠. 로 내부에서 연소가 완료되도록 가스와 공기의 유속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스와 공기라는 것은 우리가 연료가 가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연료라는 가스에 공기를 주입을 해서 완전 연소를 시키는데, 가스와 공기의 유속, 다시 말해서 속도, 이동하는 속도를 결정을 하는 것은 로 내부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 포트 입구가 작으면 슬래그가 부착해서 막힐 우려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입구가 작게 되면 슬래그라는 게 재가 녹아서 굳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슬래그가 부착해서 막힐 우려가 있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구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슬래그의 부착 측면에서 보면. 자, 그 다음 고발열량 탄화수소를 사용할 경우에, 고발열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발열량이 높은 탄화수소죠. 탄화수소라는 것은 ACC로 구성되어 있는 연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의 기체 연료는 C와 H로 구성된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죠. 왜? 불순물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고발열량 탄화수소를 사용할 경우에서는 가스의 압력을 이용해서 노즐로부터 고속으로 분출을 하죠. 당연합니다. 고체보다는 액체부터는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료를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가스의 압력을 이용해서 노즐로부터 고속으로 분출을 하게 해서 그 힘으로 공기를 흡입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 버너 자체, 버너라는 것은 연소가 이루어지는 곳을 버너라고 그래요. 로백과 함께 내화 벽돌로 조립을 해서, 내화 벽돌이라는 것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벽돌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버너라는 연소로 자체가 고온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화 벽돌을 쓰라는 거죠. 그 다음 내부에 개구된 것으로 가스와 공기를 함께 가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시험에서 오답으로 주로 나오는 내용은 5번입니다. 자, 밀도가 큰 공기 출구는 땡땡에, 그리고 밀도가 작은 가스 출구는 땡땡에 배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가 큰 공기의 출구는 어디에? 상부에. 밀도가 작은 가스 출구는 어디에? 하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 출구는 상부, 그리고 가스 출구는 하부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시험에서도 이 두 개가 서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게끔 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밀도가 큰 공기 출구. 아무래도 밀도가 크다는 소리는 분자량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다음 밀도가 작은 가스라는 소리는 가스의 분자량이 공기보다 작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밀도가 큰 것들은 상부에, 밀도가 작은 가스 출구는 하부에 배치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문제 21번을 보겠습니다. 확산형 가스 버너의 포트형 설계 시에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로 내부에서 연료가 완료되도록 가스와 공기의 유속을 결정합니다. 가스와 공기의 유속이라는 것은 가스와 공기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포트 입구가 작으면, 입구가 작으면 슬래그가 부착해서 재가 녹아서 굳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슬래그가 부착해서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열량 탄화수소, HC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발열량이 높은 탄화수소, 사용할 경우에서는 가스 압력을 이용해서 노즐로부터 고속으로 분출해서 그 힘을 공기를 흡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 그리고 밀도가 큰 가스의 출구는 하부에, 밀도가 작은 공기의 출구는 상부에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은 밀도가 큰 가스냐 공기냐, 밀도가 작은 공기냐 가스냐를 구별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가스와 공기 중에서 밀도가 큰 거는 뭐예요? 공기죠. 그래서 밀도가 큰 공기가 돼야 되고, 그죠? 여기서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는 밀도가 여러분들 어떻게? 작은 꽂히면 되겠죠. 여기서는 밀도가 큰 이렇게 꽂히면 되죠. 그래서 밀도가 큰 공기의 출구는 상부에, 밀도가 작은 가스의 출구는 하부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상부와 하부가 공기가 위치하는지 가스가 위치하는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밀도 차이에서 혼합이 잘 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시게 되면 밀도가 큰 공기 출구는 상부에, 그죠? 그리고 밀도가 작은 가스 출구는 하부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게. 그래서 두 개가 바뀌어서 지금처럼 문제가 출제되니까 중요합니다. 아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확산연소입니다. 자, 확산연소라는 것은 기체가 연소하는 방식입니다. 자, 기체 연료와 연소용 공기를 연소실로 보내서 연소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연소로가 있으면 기체 연료를 그리고 공기를 일단은 연소로에 같이 연소실에 보냅니다. 그럼 연소실에서 둘이가 이제 혼합이 되어서 연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하는 형태에서는 미리 혼합을 시켜서 주입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연소실에서 혼합이 되어서 연소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연소실에서 공기와 연료가 만나서 혼합이 되어서 연소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확산 연소 시에 연료류와 공기류의 경계에서 확산과 혼합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혼합 가능한 혼합비가 먼저 형성된 곳부터 연소가 시작되므로 연소 형태는 연소기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자, 연소 가능한 혼합비가 먼저 형성된 곳, 다시 말해서 공기와 연료가 혼합이 가장 적정하게 된 것부터 연소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요인은 연소기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산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화염의 길이가 길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확산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뭐와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예혼합연소와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산연소와 예혼합연소는 반대예요. 자, 왜 반대냐면 확산연소는 연소실에 기체와 공기를 주입을 해서 연소실 자체 내에서 혼합을 시켜가지고 연소하는 방식이에요. 예혼합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연소실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기와 가스를 혼합을 시켜서 연소로로 보내서 우리가 연소시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자, 그리고 확산연소는 역화의 위험성이 없어요. 자, 역화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자, 여기서 버너가 있어요. 버너가. 자, 버너에서 이렇게 불꽃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이 버너에서 형성된 불꽃을 바깥으로 우리가 배출을 해요. 이걸 분출 속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불꽃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우리가 연소 속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연소가 되려고 하면 연소 속도에 비해서 분출 속도가 빨라서 불꽃이 바깥으로 다 나와줘야 돼. 이게 정상 연소예요. 근데 분출 속도에 비해서 연소 속도가 커요. 그럼 불꽃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연소 속도는 커가지고 불꽃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분출이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불꽃이 내부로 들어가서
발생되는 현상을 우리가 역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확산 연소에서 역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예혼합 연소에서는 역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와 공기를 예열을 할 수 있어요. 예열이라는 것은 연소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열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열을 하게 되면 연소 온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연소 온도를 높인다는 소리는 완전 연소를 빨리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 연소 온도가 높아야지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니까. 자, 따라서 가스와 공기를 예열할 수 있기 때문에 예혼합 연소에서는 가스와 공기를 예열할 수가 없겠죠. 반대의 특징을 가지니까. 자, 그리고 연료 분출 속도가 클 경우에 거름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여러분들이 뭐와 연관을 짓느냐 하면 3번과 5번을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화염의 길이가 길다고 그랬어요. 화염의 길이가 길면은 매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매연이 발생한다는 매연이 거름하고 금댕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기체 연료와 연소용 공기를 버너 내에서 혼합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기체가 들어가고 연소용 공기가 들어가서 바로 연소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산 연소에 사용되는 버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포터형이라는 게 있고 버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 연소는 주로 탄화수소가 적은 발생로 가스나 고로가스에 적용되는 연소 방식이고 천연가스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확산 연소에 사용되는 버너 중에서 포터형 같은 경우에서는 기체 연료와 공기를 다 같이 고온으로 예열할 수 있는 또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화염이 길고 거름이 발생이 쉬워요. 그래서 화염이 길다는 소리는 거름이 발생한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서 화염이 길고 거름이 발생하는 두 개의 포인트가 바로 정답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확산 연소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 역화의 위험성은 없어요. 그 다음에 공기와 가스를 예열할 수 있어요. 공기와 가스를 예열할 수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연소 온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의 반대가 되는 게 바로 밑에 있는 예혼합 연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혼합 연소라는 것은 미리 혼합을 시켜서 연소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에 보시면 자, 기체 연료와 연소용 공기를 버너 내에서 혼합해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버너 내에서 혼합을 한다는 것은 미리 혼합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반면에 확산 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버너 내에서 혼합을 하는 게 아니고 연소용 공기와 그 다음에 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같이 들어가면서 연소하는 형태를 우리가 확산 연소라고 하고, 반면에 버너 내에서 공기와 그 다음에 연료 자체가 혼합이 이루어지면서 연소하는 형태를 예혼합 연소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바로 앞에 확산 연소에서 버너 안에서 공기와 연료가 혼합이 된다고 이제 확산 연소에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을 해드리면 예혼합 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연소실로 공기와 연료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혼합을 시켜서 연소를 시키는 형태고, 반면에 확산 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혼합을 시키는 게 아니고 공기가 들어가고 연료가 들어가게 되면 같이 들어가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연소실 안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혼합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소가 내부에서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가 변하지 않고 균일하게 연소가 된다. 자, 그리고 화염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연소 부하가 큰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게 예혼합 연소예요. 자, 그리고 연소 조절이 쉽고 화염의 길이가 짧아요. 여기서 화염의 길이가 짧다는 소리는 금댕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확산 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화염이 길기 때문에 금댕이 발생한 반면에 지금 예혼합 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화염이 짧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분출 속도가 느릴 경우에 역화의 위험성이 있어요. 반면에 확산 연소에서는 역화의 위험성이 없다고 그랬죠. 반면에 예혼합 연소에서는 역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혼합 연소에 사용되는 고압 버너는 기체 연료의 압력을 2kg/제곱센티 이상으로 공급을 해서 연소실 내의 압력은 항상 정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기압보다 큰 압력, 다시 말해서 정압은 플러스 압력을 정압이라고 그래. 반면에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우리가 부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압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압력을 뜻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정압이기 때문에 플러스 압력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대기압보다 큰 압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3번을 보시게 되면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 중에서 예혼합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거 연소기 내부에서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가 변하지 않고 균일하게 연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화염의 길이가 어때요? 길고 거름이 발생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자, 화염의 길이가 길고 거름이 발생하기 쉬운 거는 뭐죠? 확산연소죠, 확산연소. 자, 반면에 예혼합 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화염의 길이가 짧고 거름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화의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화의 위험성이 발생하는 장치는 반드시 역화 방지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소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연소 온도가, 화염의 온도가 높아서 연소의 부하가 큰 곳에 주로 사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 자, 이론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확산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예혼합 연소와 비교를 해서 시험에 출제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도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적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죠. 두 가지를 항상 비교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부분 예혼합 연소라는 게 있어요. 자, 부분 예혼합 연소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절충한 겁니다. 절충한 거.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연소용 공기의 일부를 미리 기체 연료와 혼합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공기는 연소실 내에서 혼합해서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확산연소와 예혼합 연소를 절충한 방식을 부분 예혼합 연소라 그럽니다. 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소형이나 중형 번호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형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체 연료 또는 공기의 분출 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흡입력을 이용해서 공기 또는 연료를 흡입합니다. 그래서 흡입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연소를 시키는 방식이 부분 예혼합 연소라는 거.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절충식 방법으로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절충식 방법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문구가 주어지면 바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기체 연료를 연소하는 형태는 확산 연소하고 예혼합 연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절충되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 예혼합, 부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연소용 공기의 일부를 미리 기체 연료와 혼합하고 나머지 공기는 연소실 내에서 혼합하여 확산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주로 소형 또는 중형 번호로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기체 연료 또는 공기의 분출 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흡입력을 이용해서 공기 또는 연료를 흡입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흡입력을 이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절충식 방식이 가장 중요해요. 소형이나 중형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흡입력을 이용하는 번호는 이제 연소는 뭐가 되는 거죠? 부분 예혼합 연소. 그래서 부분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확산 연소와 예혼합 연소를 절충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확산 연소에서 분류 속도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분류 확산 화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척류 화염, 척류라는 것은 공기 자체가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난류 화염이라는 것은 아주 불규칙적으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염 자체도 불규칙적으로 되는 거죠. 척류 화염에서 난류 화염으로 전이되는 높이는 유속 이전감에 따라서 급속히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척류 화염의 길이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척류 화염의 길이가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전이 화염에서 유속을 더 증가시키면 대부분의 화염이 난류가 되고 전체 화염의 길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전이 화염이라는 것은 변해가는 화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척류 화염에서 난류 화염으로의 전이는 분류가 레이놀드 수에 의존한다고 그랬어요. 왜 레이놀드 수에 의존하느냐면 레이놀드 수 자체라는 게 상태를 판별하는 거예요. 자, 상태 중에서 척류와 난류가 있거든요. 따라서 척류와 난류를 판별하는 척도를 우리가 레이놀드 수라고 그러니까 지금 난류 화염, 척류 화염이라고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놀드 수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를 했느냐 하면 예제 25번 확산연소에서 분류 속도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분류 확산 화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분류 속도가 작은 영역에서 화염의 표면이 매끈한 척류 화염을 형성하고 이 척류 화염의 길이는 분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풀이해 보시면 척류 화염의 길이는 버너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 속도의 제곱이 아니라 버너 직경의 제곱, 따라서 가번이 틀렸어요. 나번에 척류 화염에서 난류 화염으로 전이하는 높이는 유속 이전감에 따라서 급속히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척류 화염의 길이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전이 화염에서 유속을 더 증가시키면 대부분의 화염이 난류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화염의 길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척류 화염에서 난류 화염으로의 전이는 분류, 레이놀드 수에 의존한다고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척류인지 난류인지를 판별하는 척도를 우리가 레이놀드 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